1937년 7월 7일 베이징 근교 루거우차오에서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총격전이 발생하며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을 세우고 동북지역을 장악한 일본은 상하이, 난징 등 주요 도시를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남아있고 속전속결로 전쟁을 마무리하고 중국을 집어삼키길 원했죠.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너무나 컸습니다. 일본의 생각보다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병력과 돈을 쏟아붓고 있던 일본은 향후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일본은 새로운 타겟책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동남아 전선으로 전장을 확대하는 이른바 남방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고립주의 노선을 택하던 한 국가를 움직이게 했는데 바로 미국이었죠. 이로써 미국과 일본 두 국가의 관계는 동남아를 두고 악화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은 왜 동남아까지 진출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일본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것인지, 당시 미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유럽, 태평양 지역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오늘 주제인 일본의 남방작전 편을 통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일본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만주에 욕심을 부리는 것부터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19세기 중반, 일본은 미국에 의해 나라의 문을 열었고 이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하며 국력을 크게 키웠지만 사실 미국, 영국 등 서구 사회 입장에서는 일본이 살짝 선을 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며 만주국을 세우기에 이르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일본의 만주 침략을 비판하며 외교적으로 압박하는데요. 이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식민지 확대 정책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937년 결국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을 견제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유명한 미국의 고립주의 때문입니다. 경제 대공황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 정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국제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미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인리 히스라는 저명한 역사학자가 당시 미국인들의 심리를 기술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위협은 동아시아에 국한한다. 북쪽에는 소련이 버티고 있고 태평양에는 미국 함대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석유의 8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감히 미국에 도전할 것 같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미국인들의 안보의식 그리고 고립주의 정서를 엿볼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아닌 정부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고립주의를 택하면서도 일본이 중국을 점령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중국이 일본에 넘어가면 다음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필리핀과 태평양이 위험해지고 미국 국민들은 전쟁 참전을 싫어하니 결국 필리핀 일부를 일본에 내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중국이 정말 일본에 넘어간다면 일본의 다음 목표는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일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것은 일본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중국을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립법을 채택하고 고립주의를 따르던 미국이 노선을 조금씩 트는 결정이었는데요. 1938년 10월 일본이 우한까지 차지하며 중국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11월에는 동아시아 신질서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얘기하자 미국은 중국 국민당 정부에 2,5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며 일본에게 이제 그만 발을 빼라는 무언의 압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1938년 11월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이 본격적으로 유대인 탄압과 추방을 시작합니다. 이로써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일본을 동시에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드디어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며 일본과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듬해인 1939년 1월 일본의 항공기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고 1939년 7월 26일에는 일본의 미일 통상 항해 조약 종료를 통보하는데요. 1911년에 경제적 교류를 위해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을 향해 본격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준비를 마칩니다. 당시 일본은 석유의 80% 그리고 철강과 고철의 74%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쟁의 필수적인 자원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이 아닌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 일본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럽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1940년까지 중일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중국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일본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상당히 놀랄만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940년 5월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덩케르크로 몰아붙였으며 연이어 6월 22일 독일은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은 급히 전략을 수정합니다. 프랑스가 정신없는 사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현재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이 항복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 영국, 소련이 계속해서 중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영국은 베트남 루트를 통해 중국에 물자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루트를 폐쇄하기 위해 인도차이나에 비행장을 확보해야 하고 그곳에서 물자를 나르는 차량과 선박을 폭격해 영국을 위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남아의 자원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마침 독일이 유럽 전체를 제압하고 있고 동남아의 식민지를 둔 유럽 국가들의 혼이 빠져 있을 때 동남아 자원지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었죠. 결국 1940년 9월 22일 일본은 프랑스령 북부 인도차이나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27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추축국을 형성하죠. 당시 마스오카 외상은 이를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7월에는 프랑스령 남부 인도차이나까지 차지합니다. 그러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941년 7월 25일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8월 1일에는 대일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립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들이 연이어 일본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죠.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는 독소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미국은 독소전쟁이 개전하자 소련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소련이 내년 봄까지만 버텨준다면 미국이 충분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곧 추위가 다가오니 내년 봄까지만 버텨라. 내가 일본을 커버할 테니 독일과의 전쟁에만 전념해 라는 뜻에서 일본의 남진에 대응해 서둘러 강력한 경제적 보복을 취한 것이죠. 이처럼 1941년까지의 국제적 정세를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점점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 등으로 구성된 동맹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일본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오히려 이들을 자극했습니다. 동남아를 차지하겠다는 일본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죠. 이로써 일본 군부는 모든 전력을 일본의 생존이 달려있는 동남아 지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동남아 점령에 성공한다면 남방의 자원지대를 장악하는 것은 물론 버마 루트 등 연합국의 중국 지원 루트를 봉쇄해버림으로써 자연스레 중국까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사실 1941년 봄부터 주미대사 노무라 기치사부로와 미 국무장관 코델 허를 중심으로 한 교섭이 진행 중이긴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까지 일본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해군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태평양 전력을 비교했을 때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비해 전함, 항공모함, 순양함 등에서 양적으로 우세했죠. 따라서 루스벨트는 교섭을 통해 일본의 동남아 공격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후 수차례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좀처럼 협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강경한 태도로 남부 인도차이나에 군대를 배치했고 미국은 석유 금수 조치로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1941년 11월 일본 6회군은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남방작전 그리고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흔히 진주만 공습을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사실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개시된 작전이 남방작전입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남방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 태평양 함대를 일시적으로 묶어놓기 위한 하나의 작전 중 하나였죠. 일본 해군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지휘 아래 1941년 12월 7일 아침 미국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습을 치욕의 달이라며 분노했고 일본에 선전포고하며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곧이어 히틀러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죠.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에 가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실질적인 일본의 주 목표는 남방작전을 통한 동남아 일대 석권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개시되기 약 2시간 전 일본 육군은 영국령 말레이 반도 코타바루에 상륙을 개시합니다. 사실상 태평양 전쟁의 개전으로 일본은 영국과 미국을 동시에 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두 작전 모두 성공합니다. 물론 미국의 분노를 유발해
훗날 엄청난 보복을 당하지만 말이죠. 일본은 진주만 타격으로 일본 태평양 함대를 적어도 6개월은 묶어놓고 그 사이 빠르게 동남아시아를 점령 후 자원을 확보해 미국과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을 수행하기에 동남아 전역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륙에 100만 병력이 투입되어 있었죠. 히로히토 천황도 중국 땅보다 더 넓은 태평양 지역이 감당 가능하겠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동남아 자원지대와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일본 군부는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넓게 퍼져 있는 동남아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 연합국의 주력 전함이 있는 항구와 주요 거점을 타격해서 동시에 일망타진하는 작전을 구상합니다. 일본의 초기 목표는 말레이 반도, 홍콩, 괌, 웨이크 섬과 길버트 제도, 그리고 필리핀 북부의 루손 섬 점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과 거의 동시에 이 모든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미국령 괌, 웨이크 섬, 길버트 제도 등을 장악해 미군의 교통로를 차단한 일본은 12월 25일 영국령 홍콩을 점령했고, 영국령 말레이 반도에서는 코타바루,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해 싱가포르까지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8만 명에 이르는 연합군 포로를 잡아버리죠. 1942년 1월 보르네오 섬도 손에 넣었고 3월에는 자바, 수마트라 등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점령합니다. 보르네오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역은 석유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곳이었죠. 곧이어 영국령 버마까지 차지하며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해버립니다. 또한 1942년 5월 메가더 장군이 버티던 필리핀까지 일본의 수중에 떨어지죠. 어쨌든 일본은 동남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동시에 타격하기 시작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점령해 나갔고, 사실상 동남아 전역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꿈은 정말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성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1942년 5월 일본은 동남아 전역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서구 제국주의에서 해방하겠다는 명분으로 외친 대동아 공영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먹은 음식이 체하듯 짧은 기간 과도하게 확장된 전선은 일본에 큰 부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부터 전황은 연합국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자세히 다루지 않은 진주만 공습, 그리고 이후부터는 태평양 전쟁의 전개 과정을 통해 그토록 잘 나갔던 일본이 갑자기 수세에 몰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